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주고 계신 분이죠. 이영빈 음악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시간입니다. 네. 금요일 보통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방방 떠요. 네. 그죠? 뭐 그렇습니다. 여행 얘기하고 뭐 연예계 얘기하고 뭐 이런데 저희는 반대로 좀 이영빈 평론가와 함께 이렇게 차분하게 시작한 금요일 아침이 또 주말로 이어지는 어떤 설렘에 대한 전주곡 같은 서막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예. 특히나 이렇게 평온하고 포근한 인상을 보면은 오늘이 일요일인가 이런 생각 가끔 드는데 오늘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예. 자, 오늘은 모차르트, 베토벤 그리고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슈베르트죠. 슈베르트죠. 네. 소위 말하는 그 낭만주의 시대의 어떻게 초기 문을 연 분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새벽을 열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슈베르트는 참 그 본인이 살아 생전에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현재 우리 세상에서 그가 이렇게 숭앙받는 작곡가가 되리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요? 전혀였어요. 예. 미술계 고우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우도 뭐 거의 한 작품도 못 팔고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금은 또 클래식하면 바로 연상되는 작곡가가 모차르트, 베토벤 그리고 슈베르트죠.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작곡가로 잘 알려진 그런 음악가입니다. 예. 아마 오늘 함께 하시면서 슈베르트가 그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기로는 이제 닉네임이 이렇게 붙잖아요. 이제 가곡의 왕, 가곡의 왕이죠. 이렇게 네, 붙었었는데 맞습니다. 클래식 중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곡의 발달사와 함께 또 슈베르트는 이 안에서 물론 살아생전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역사를 이루었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가곡의 역사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유럽 각국의 그 민요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잘 아실 겁니다. 독일은 리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민요의 원천이요. 네. 프랑스는 샹송, 그렇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깐초네라고 합니다. 예. 이 깐초네를 제가 지난 회차 방송회 때 말씀 많이 드렸었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가곡이라는 건 폭넓게 보면 그 서유럽의 여러 민족들이 갖고 있던 민요들을 흡수한 거거든요. 좀 더 크게 보면 동양에서 전통 성악이라고 할 수 있는 정가 또 사실은 가곡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2016년에 나온 헤어화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보면 그 정가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어떤 예인의 그런 사랑과 갈등을 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성악의 가장 최고조의 예술 장르가 또 가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리트가 유독 이 가곡의 대명사로 불린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독일의 작곡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층 그 지위가 격상되고 클래식의 한 장르로 아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리트는 어떤 것이냐면 이 시와 음이 굉장히 일체화가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피아노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가곡이 반주가 되는데 단순한 반주가 아니라 이 성악과 거의 비등한 경쟁의 상대로 등장을 해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작품이다 해가지고 이 예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해서 쿤스트리트 예술 가곡 이렇게 부릅니다. 네. 리트보다도 쿤스트리트라고도 더 불리는 거고 또 이러한 가곡의 발전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작곡가 슈베르트입니다. 이 가곡을 모차르트는 한 40곡 정도 썼고요. 또 베토벤은 86곡 정도 썼는데 슈베르트는 633곡이나 썼죠. 그 양적이나 질적으로 봤을 때 슈베르트 하면은 진짜 리트의 제왕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자기 후배 작곡가들인 슈만이나 브라움스, 볼프에 의해서 이제 이 가곡의 계보가 이어집니다만은 마왕이라든지 보리수라든지 아베 마리아 같은 그런 주옥 같은 작품을 작곡한 슈베르트가 바로 이 가곡의 시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633곡. 가곡이라고 분류된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이렇게 많은 곡을 써냈다. 슈베르트 전체적으로 총생에 1200곡을 썼어요. 예. 그중에 이제 가곡의 비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나 정말 싶을 정도로. 그것도 31살에 요절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포인트죠.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가곡의 어떤 일가를 이룬 업적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의 뛰어남이 좀 가려졌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예, 모든 일에는 이제 빛과 그늘이 있게 마련인데 이 가곡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이제 뭐 워낙 이제 그 영광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네. 이 슈베르트의 업적을 망라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타이틀입니다. 슈베르트에게는 기악 작곡가로서의 명성이 사실은 더 있어야지 본다고 하는 게 현재 대부분의 좀 설인데요. 슈베르트에게는 교향곡이 9편이 있고 또 피아노 소나타도 21편, 네. 현악 사중주곡 15편, 그리고 심지어 오페라도 14편이나 썼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 세계를 이 가곡의 세계로만 한정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는 그의 교향곡이나 실내악이 워낙에 많이 연주가 되면서 그의 기악 작곡가로서의 어떤 그 위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예. 베토벤의 첫 교향곡은 30세. 저희가 이제 살펴봤었죠. 네. 슈베르트는 10대 시절에 이미 교향곡을 완성했는데, 근데 앞서서 잠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31살에 요즘 같으면 정말 초단명한 요절인데, 그래서 9곡에 달하는 슈베르트의 교향곡 중에서 8번 미완성 교향곡을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기억하시는 건지, 이게 이제 미생에 비유할 정도로 슈베르트의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까? 아, 예. 그 언뜻 보면은 이제 슈베르트의 인생 그 자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슈베르트가 사실은 굉장히 극아이형의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또 성품이 유약하고 또 속세의 어떤 성공을 좀 이끌지 못하다 보니까 미생이란 말이 언뜻 어울리긴 합니다만, 뭐 저는 사실 그런 슈베르트지만 위대한 예술을 통해서 결국 완성을 해낸 작곡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슈베르트의 이 천재성의 기하가 굉장히 빨랐어요. 16살에 이제 첫 교향곡을 썼거든요. 그래서 21살까지 5년간 6곡의 교향곡을 썼습니다. 굉장한 속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4살인 바로 이제 문제 미완성 교향곡을 쓸 즈음이었는데 이때부터 왠지 좀 꾸물거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신의 선배 작곡가인 베토벤의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이죠. 이 베토벤을 접한 후에 그의 어떤 예술적 세계관을 본뜬 새로운 목표와 또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건데요. 자기가 좀 미흡하다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뭔가를 변화줘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했군요. 슈베르트는 사실은 가곡에 능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5분 내에 뭔가 이루어지는 작곡에 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인 영감에 의존하는 작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토벤은 굉장히 큰 구조의 작품에 능했거든요. 근데 큰 구조의 작품에 능하려면은 음악의 건축적인 구조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음이 단순히 멜로디만이 아니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대입법적 전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슈베르트도 점차 깨닫게 되면서 이제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진 거죠.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음악을 다루고 이제 태고의 태고를 거듭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대곡인 교향곡을 쓰는 데 있어서 차츰 속도가 좀 느려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24살에서 31살 죽기까지 7년간 동안 교향곡이 딱 2편밖에 안 나옵니다. 교향곡 제8번 미완성과 9번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는 대교향곡. 극단적으로 속도가 감소가 되네요. 예, 감속이 좀 됐죠. 이제 좀 미완성 교향곡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821년에서 22년에 걸쳐서 이제 작업을 했던 이 비단조의 교향곡을 현재 지금 미완성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미완성이라는 표제를 처음부터 작곡가가 붙이지는 않았어요. 예, 누가 세상에 처음부터 미완성을 염두에 두고 작곡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교향곡이 4개의 약장인데 이 교향곡만큼은 유독 이제 2개의 약장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술로 따지자면 토르소, 미완성이다라고 이렇게 일컫는 거죠. 제2악장의 표지에 1822년 10월 30일이라는 표기가 된 채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그 사유가 불분명하긴 합니다만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후대의 여러 평론가들이 다양한 가설을 좀 추론한 게 3가지로 모아집니다. 우선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2악장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더 쓸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의 사적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슈베르트가 본인이 직접 펜을 놨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시 이제 슈베르트가 이제 건강이 좀 악화되면서 건망증이 심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작곡을 하던 그 자체를 까먹고 방치해뒀다라는 가설이 두 번째입니다. 가십성이 좀 있네요. 거기.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화 같은 얘기긴 한데 예. 이제 슈베르트가 이제 가정교사를 했던 헝가리의 그 에스테르 하지가라는 백작 가문의 딸인 카롤리네를 사랑했는데 예. 이 신분 차이를 극복을 못하고 결혼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곡에 대해서 당시에 작곡을 했던 게 이 작품이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듯 이 곡도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 절규를 남기고는 더 이상 작곡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이 더 놀라운 거는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 자체도 굉장히 너무 극적이에요. 네. 이 존재 자체가 원래 완전히 망각 속에 있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작품이 이면성 귀환곡이 슈베르트한테 있었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이 악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슈베르트의 친구였던 안젤름 피텐브레너라는 작곡가였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 동생인 요제프 피텐브레너가 1860년경 슈베르트가 죽고도 한참 지난 후죠. 이 빈 아구 협회의 지휘자였던 헤르베르한테 실토를 하게 됩니다. 형이 슈베르트의 교향곡을 한 곡 갖고 있다. 오. 그래서 이 헤르베르가 당시 이제 그라츠에 살았거든요. 예. 그 안젤름 피텐브레너가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악보를 건네받고는 드디어 1865년 12월 17일에 초연을 하게 됩니다. 작곡된 지 무려 이제 43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제목도 미완성이지만 그 굉장히 기구한 운명의 곡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천재 작곡가의 생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인간적이었다. 네, 짧은 생이었지만 정말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굴곡과 느낌 또 고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작품이 잊혀질 수 있었던 때였는데 네. 또 이렇게 기적같이 또 세상에 나오려니까 이렇게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한번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곡으로 들어볼까요? 이 작품의 명연을 꼽으라면 딱 한 개의 음반이 떠올라지는데요. 예. 그 오스트리아에 핏줄이면서 아르헨티나 태생의 지휘자인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1978년 도이치 그라모폰에 녹음한 음반으로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비인필의 연주로 제1악장의 주요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앞서 그림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이 음악 얘기, 클래식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이유는 제가 잘 모르는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 네. 이영빈 평론가 앞에서 발가벗은 듯한 느낌을 가끔 받기 때문인데 제 개인적인 초심자의 느낌은 그 베토벤의 어떤 그 치고 날 때 강렬함이 있는데 네. 그 뒤에는 강약 빠질 때는 또 확 빠져서 섬세함으로 이어지네요. 이게 네. 낭만주의 특징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이게 베토벤의 영향이 있긴 하나 슈베르트만의 그런 신비로운 열정이 깃든 좀 아름다운 멜로디 예. 이런 게 이제 깃들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음악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크로마틱이라고 해가지고 이 반음계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또 리듬도 당겨졌다가 느려졌다가는 그런 이제 일정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제 이 불안한 것이 이게 투영이 된 겁니다.
작곡가의 불안한 심리 같은 게 투영이 된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반듯하게 음을 쌓아 올라가는 어떤 규범적인 베토벤하고는 좀 많이 틀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기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화성과 리듬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되게 변칙적이죠. 고전파 예술 장르에서는 조금 허락되지 않는 그런 불협화음 또 불규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많이 허락하고 현대화된 화성으로 나간 것이 바로 슈베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비슷하게 느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좀 당기고 밀고 치고 빠지고 올랐다 네, 내려서 이런 네. 것들이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을 음. 그런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예, 회화에서도 이제 뭉크라든지 하는 예. 그런 작품들을 보면 절규라고 해서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심상을 많이 나타내잖아요. 좀 더 개인의 감정에 솔직해지자라는 것이 낭만파의 어떤 기치입니다. 네. 예, 슈베르트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슈베르트과라고 얘기를 아, 예. 얘기하겠습니다. 자, 미완성 교회 한곡.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클래식을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자주 접했을 텐데, 근데 결국엔 슈베르트의 걸작으로는 마지막 교회 한곡들을 많이 꼽으시죠. 예, 8번 교향곡과 함께 이제 말년에 두 곡을 작곡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예. 그 마지막 곡이 또 바로 미완성 교향곡의 못지않은 걸작인 대교향곡인데요. 일명 대교향곡입니다. 예. 예, 얼마나 또 큰 작품이길래 예, 대명사 같은 그런 작품 이름을 갖고 방송에서도 있죠. 대기자라고 해서 기자의 대자를 대기자이죠. 그렇습니다. 대단하다고 그랬어. 예. 이 작품에 얽힌 사연을 조금 알려면은 베토벤과의 연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 실제로 비엔에 가보면은 베토벤과 슈베르트가 나란히 묻혀 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슈베르트의 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은 이 죽음이 얼마 안 남았던 베토벤을 생전에 딱 한 번 슈베르트가 만납니다. 그게 이제 1827년 3월 19일의 일인데 예. 베토벤은 이제 침대에 누워서도 슈베르트의 악보를 보고서는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당신의 음악에는 불꽃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죠. 예. 그리고 바로 그 일주일 후인 1827년 3월 26일 악성 베토벤이 서거하고 맙니다. 슈베르트는 이제 관을 운구하는 일을 이제 자청을 했는데요. 예. 그때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해요. 다음 차례는 누구지? 예, 이게 굉장히 중의적이면서도 슈베르트의 운명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고 말았는데요. 기시감이 되고 말았죠. 예, 기시감이죠. 베토벤의 서거 불과 1년 후인 1828년 11월 19일에 이제 슈베르트가 이제 서거를 하게 되고요. 또 음악적으로는 베토벤의 유산을 계승하는 그런 사람이 다름 아닌 후계자가 슈베르트가 된다는 그런 중의적인 그런 비운과 영예를 동시에 얻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네. 이 베토벤의 그 사후에서 이제 슈베르트의 죽음까지 그 사이 기간이 있습니다. 네. 대략 한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시간이 그 우리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시기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년에 정말 슈베르트가 온 힘을 쥐어 짜내서 모든 명작을 다 생산을 해냈던 건데요. 네. 실제로 벤자민 브리튼이라는 영국 작곡가는 이 시기가 가장 우리 음악 역사상 풍요롭고 생산적인 시기였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연가곡집인 겨울 나그네 예. 또 백조의 노래가 바로 이때 만들어졌고요. 앞서서도 조금 제가 언급했는데 피아노 소나타 마지막 세 곡 19, 20, 21번의 세 곡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현악 오중주곡 시장조 그리고 더 중요한 작품이 바로 등장한 것이 말씀드린 대교향곡입니다. 네. 교향곡사에 아마 이제 가장 영원히 남을 그런 불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슈베르트가 죽기 딱 9개월 전쯤에 마무리됩니다. 본래는 1824년에 가슈타인이라는 이제 휴양지에서 이제 슈베르트가 초고를 완성을 했는데 네. 이제 죽음에 이를 때쯤 이 악보를 다시 꺼내서 가피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슈베르트로서는 인쇄까지 남기게 되죠. 대교향곡은 굉장히 밝고 힘찬 기백을 갖고 있어요. 아까 미완성 교향곡은 지금 섬세하지만 암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생에서 완생으로 변한 그런 슈베르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 곡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 앞서서 그 인생에 비유되는 그 미완성 교향곡도 드라마틱하게 세상에 드러났는데
대교향곡 역시 못지않게 세상의 빛을 맞습니다. 봤네요. 이 곡도 완성한 지 10년 만에 세상의 빛을 봤는데요. 슈베르트의 이제 그 여러 그 음악적 업적을 존경했던 후배 작곡가 슈만이 예. 슈베르트 사후 10년 만인 1838년 이제 베링 뮤지에 있는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무덤에 참배를 하고 당시에 아직 살아 있었던 슈베르트 형의 집을 찾아가서 네. 슈베르트 유고가 가득한 창고를 뒤지던 중 이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쓴 슈베르트 교향곡 제9번 대교향곡의 악보를 발견합니다. 인쇄했다고 했는데 했던 그거요? 그 곡을 와, 발견한 거예요. 예. 예, 음악사에는 그런 좀 기막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슈만이 자기의 친구이자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였던 멘델스존에게 이 작품의 악보를 보내서 드디어 1839년 3월 21일 이 교향곡이 초연이 되게 됩니다. 역시 미안성 교향곡처럼 굉장히 많은 굴곡을 겪은 셈이죠. 이 작품은 소위 이제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장편 소설이다라고 하는 슈만의 평가처럼 굉장히 길어요. 네. 50분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넘쳐 흐르는 듯한 악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예. 아주 천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사실 슈베르트는 돈이 없어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자주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장대한 곡을 그러니까 썼을까요? 예, 상상만으로 천재네. 이 환상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했던 대단합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가의 반열에 올랐던 슈베르트의 마지막 그 기상을 보여주는 예, 대교향곡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 중에 저희가 정말 짧게 아니, 들어야 50분. 되는데 어떤 곡을 통해서 좀 맛을 볼까요? 예. 그 카라얀이 1977년에 EMI에서 이제 녹음한 음반인데 네. 굉장히 웅대하면서도 슈베르트만의 그 맑고 깨끗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카라얀 지 베를린 필의 연주로 이 대교향곡 중에서 제4악장의 마지막 종결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아마 이거 끝나는구나. 다들 여긴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장중하게, 네, 장중하게 나오는 대작. 정말 50분의 긴 여정을 마지막 쥐어 짜내서 그렇습니다. 예, 예. 끝내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 전체를 들어보시면 또 이제 이렇게 발췌한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기 제주도 이번 주말에 가는데 50분 한번 비행기에서 다 듣도록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비행기 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악 작곡가로서의 슈베르트 오늘 조명을 했습니다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가곡의 왕이라는 닉네임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633곡의 가곡.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진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백미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수많은 표현이 붙을 곡이 있죠. 네, 뭐 마지막으로 슈베르트 가곡을 한 곡 선정해 봤는데요. 네. 조수미 선생께서 2006년에 4월 4일 셔틀레 극장에서 리사이트를 하면서 마지막 앙코르 곡으로 이 곡을 부르셨습니다. 아베 마리아인데요. 예, 당시 이제 부친을 여의었는데도 장례식에 참가하지 못했던 이 조수미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이 곡을 불러서 예. 굉장히 연민과 감동을 같이 안겨줬던 그런 곡입니다. 그 슬픔이란 감정이 가장 예술에 있어서는 가장 고도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슬픔의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